자, 그러면은 시작을 좀 해보자. 시간이 약간 지체됐는데 지금 줌으로는 16분 와 계시고 현장에도 저희는 많이 와 계시네. 그죠? 네. 많이 와주셔가지고 고맙고 오늘 금요일인데 뭐 수업도 많이 없을 텐데 이거들로 이렇게 오하실 줄 정말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자, 영화영문학과 대학원 진학 설명회를 한번 시작해보자. 지금 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영문과 다니면서 계속 내가 지금 영문도 모르고 계속 살고 있는데 대학원 가면 좀 알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별 관심은 없는데 그냥 영문과 소속인데 내가 영문과 뭐 하는 곳인지 좀 좀 들어가나 볼까? 대학원 뭐 하는 곳인가? 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있을 텐데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테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활발히 질문해 주시면은 여기 또 대학원생들도 많이 와 계시거든요. 대학원생 선생님들이 또 직접적으로 대학원의 현실에 대해서 까발려 드릴 기회도 있을 테니까 궁금하면 뭐든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보자. 우리 지금 이제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죠. 특히 대한민국 지금 혐오가 넘쳐나잖아. 성별마다, 나이마다, 지역마다, 직업군마다, 전공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한켠에는 문과생들을 향한 혐오도 아주 극심해지고 있죠. 뭐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막 그런 데 들어가 보면 맨날 날마다 올라와 글이. 문과생들 도대체 뭐 먹고 사냐고 놀리고 그죠? 문과생들이 이제 대답해 주기 지쳤어 이제. 병먹금이라 그러지. 병신에게 뭐 먹이를 주지 마시오. 그래서 이제 대답도 안 해. 그러다 보면 지들끼리 막 재밌어가지고 밈화가 돼가지고 그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과에서 혐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영문과도 문과고 인문대 소속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으실 거야. 친척 어르신들, 주변 친구들 혹은 온라인에서 이런 질문들을 항상 보셨을 거야. 도대체 영문과 왜 갔니? 왜 왔어요 여기? 왜 왔어? 여러 가지 목적이 뭐 있을 수 있겠죠.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대답을 뭔가 정답같이 하실 거야. 영어 의사소통을 능력을 늘려가지고 저 국제화된 사회에 나가가지고 어디서든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왔어요. 근데 사실 영문과보다 저 국제학부 학생들이 영어 훨씬 잘하는 것 같더라. 경영학과 학생들도 잘하는 것 같고 누구나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그죠? 그 이제 좀 그래도 좀 난 공부 열심히 하니까 나는 그래도 단순히 말하기 듣기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 그리고 리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문을 텍스트를 단순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천천히 글을 곱씹으면서 내 문장을 만들어내고 다듬고 혹은 상대의 글을 쓴 저자의 의도를 캐치해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생각하는 힘을 크게 키워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야. 난 이래서 영문과 왔다. 그럼 이제 반문을 하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친척 어르신들이. 온라인에서 누군가 그 맨날 니엠이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니엠이 안부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반문을 하지. 그래서요? 해가지고 결국에는 당신들도 학점 그냥 잘 따가지고 자격증 공부해가지고 그다음에 결국 가는 데가 비정규직 아니 중소기업 아니면 공무원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는 가가지고 공무원 동사무소에 일할 때 이 영어 한마디도 안 쓸 거잖아. 또 아니면 좀 뭐 이렇게 돈 많이 주는 안정적인 데 간다 그러면 공기업, CPA 준비하거나 로스쿨 가거나 그 영문과 왜 갔냐 이거지. 다른 데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그래? 할 말이 없어지지. 입결을 또 왜 그래? 막 이런 질문들 막 공격적으로 들어. 그냥 그래 내가 문성하다. 그리고 그냥 병먹금 해버리는 수밖에 없어. 답이 없어. 그죠? 그래서 지금 인문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좀 추세이기도 한데, 근데 아닌 나라들도 있거든요. 인문학이 아직도 쨍쨍하게 살아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지원도 많이 받고 학생들에게도 인기 있고, 심지어는 기업에서 채용도 막 인문학자를 우선적으로 돈 많이 주면서 데려가고 그런 것도 있는데, 특히 국내에서 인문학의 위기다 이거죠. 학과수, 교수수, 학생수, 연구 비규모 뭐 최근 수십 년간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꾸준하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진짜로 인문학의 위기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문과는 영문도 모르고 들어가서 영문도 모르고 나가는 것이요. 제 아주 오래전에 선배들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게 아주 유효한 혹은 더 심화된 이런 스테레오타입을 아주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결국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어요? 결국 영문을 깨닫는 거는 영문학과에서 말하는 영문은 영어로 된 텍스트이겠지만 이 영문이라는 것에 동음이어잖아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다른 엔트리에 이런 뜻이 있죠. 일이 돌아가는 형편이나 그 까닭이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국립국어대사전에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거는 뭐든지 대체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영문 텍스트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사람은 왜 이러고 살고 있는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철학적이고 현학적이고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품어왔던 질문들에 대한 그런 인과관계, 원리 이런 것들에 포함해서 영문이라고 지금부터 칭하겠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막 필기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깨닫는 거다. 네가 해석하는 거다. 네, 당신에게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학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 이런 거를 이제 갖고 들어오죠. 실제로 언어에 대해서 호기심을 자체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영어 제2 언어잖아요. 예. 모국어 한국어로 가정을 했을 때 제2 언어잖아. 이걸 갖다가 되게 호기심 있게 봐면서 인간의 언어에 대한 호기심 그 자체, 순수한 그 학문적 탐색을 위한 욕구 자체를 갖고 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문학적인 부분에서 감수성이나 통찰력을 가지고서 들여다보면서 그 어떤 한 작품을 읽으면 그 시대 읽으면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즐거움 정말 크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아울러서 아예 영미 문화에 대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미권 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어떤 역할들을 했다면은 그 사람들의 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네, 내지는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사회적 배경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게 됐는가에 대한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인문학적인 소양,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좀 더 영어 영문학과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과 세상의 원리인 거고 여기에 제가 정의를 해놓은 그죠? 이게 화면이 이쪽으로 나가고 있었네 여기는. 네. 이렇게 되면 다 스포일러가 돼가지고 재미없는데 바꿀까? 그냥 진행할게요. 네. 지금 줌에서는 이거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죠? 줌에서는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가 바뀌어 버렸구나. 모르겠다. 그냥 하자. 예. 뭔 얘기하고 있었죠? 예. 뭔 얘기하고 있었지? 네. 잠깐만요. 어, 예. 세상에 대한 원리, 접근 원리에 대해서 이제 다가가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대학원에 가면은 좀 더 그것을 본격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맑은 영혼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저뿐만 아니라 여기는 교수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 대학원생들까지 다 같이 이제 팀으로 몰려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지. 오늘 아주 맘 먹고 왔어. 내가 오늘 평소에도 제가 수업 때 뭐 이렇게 가끔씩 막 대학원을 오라니 막 농담 삼아서 하잖아요. 아주 맘 먹고 그냥 그게 싫어하는 얘기인 거 아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잔소리를 있는 대로 퍼보려고 가져왔어. 보따리를 싸들고 왔어. 맑은 기운을 가진 여러분들 엄근진 궁서체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네 혹시 대학원에 오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요. 교수가 이렇게, 자네 혹시 대학원 오지 않겠어? 라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주변에서 뜯어 말리지, 이렇게. 군필 여대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학원 가지 마. 그랬더니 영원 불편 백수님께서, 대학원 조심해. 주펄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셔.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원이 잘못하면 대학원에 가는 거야. 대학생이 잘못하니까 가는 거. 끌려가는 거다, 이거지. 그죠?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양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래서 좀 죄가 작은 분들은 이제 단기형에 처하게 돼요. 석사 과정에 끌려가서 보통 2년 정도를 개고생을 하게 되죠. 장기 형에 처해지는 분들은 이제 국내에서 혹은 해외 유학을 가서 박사 과정을 하게 되면서 해외 박사 과정은 훨씬 더 길거든요. 이 박사 과정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PhD degree라고 그러잖아요. PhD degree. 이게 원래 무슨 뜻이에요? Doctor of Philosophy. 이게 사실 옛날 얘기지. 필라소피 옛날 철학자들이 하던 어떤 인문학적인 탐구 그런 거에 관련된 인문학 박사학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니야?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 사실은 약자가 적이 아닌 것 같아 이제는. 그래서 이거는 약자가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 대학원생들도 이런 식으로 밈을 만들고 PhD 뭐의 줄임말? Pizza Hut Delivery의 임금을 받으면서 Permanent Head Damage를 입게 되는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걸 수년간 이제 겪게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은 저도 되게 잘못했어요. 저도 죄를 지었어요. 언제부터? 한 10대 때부터. 중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저는 진짜 공부를 1도 안 했거든요. 맨날 땡땡이 놀면서 결국에는 한 고3 때 여름방학 때 그때부터 좀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 때 좀 뽀록이 터졌지. 그래가지고 좀 생각보다는 좋은 학교를 갔는데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전공을 별로 고민을 안 한 거지. 그냥 제가 잘하는 과목이 영어니까 뭐 영어 문제 풀고 그런 건 제가 공부 진짜 하나도 안 해도 다 맞았거든요.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모르겠어요. 소질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운이 좋았는지. 그냥 영문과 왔어. 진짜 영문도 모르고 들어간 거야. 예? 그 입학을 했는데 20대를 제가 학부를 무려 9년을 다녔어요. 9년 동안 학부를 다니면서 20대 후반이 돼서 졸업을 하는 동안에 거기서도 땡땡이 놀기만 했지. 예.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대학생 때도. 여기까지 제가 큰 죄를 지은 거야. 무려 20년 동안 죄만 짓고 산 거야. 범죄자야. 그래가지고 투옥됐어요. 10년 동안. 네. 여기서부터 이제 20대 후반, 그러니까 서른이 되기 직전쯤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네, 석사를 2년 반, 5학기를 다녔고요. 그다음에 박사를 6.5년 다녔고 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네, 연구원 생활을 1년을 하면서 이 10년의 생활, 딱 10년이죠. 네, 계산하는. 10년의 생활 동안 제 친구들은 주 주변 또래들은 전부 다 취업해가지고 부모님 효도 드리고 관광 보내드리고 막 대기업 취직한 친구도 있고 저는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고 저도 나름대로 신념이 있어서 간 곳이긴 한데 주변에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정상인 거야. 예? 물론 이제 해외 대학원 가가지고 박사과정 때는 특히 더 이제 뭐 이런 재정적인 지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먹고 사는 데는 큰 무리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풍족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또 마침 결혼도 일찍 했단 말이에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이걸 못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또 겨우 10년을 버틴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은 말 그대로 비유적으로 투옥인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잘 생각해 보면요, 제가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 20년의 시간을 땡땡이 노는 동안에 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 방황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거는 그 동안에 되게 자존심도 떨어지고 뭐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고민의 시간도 길었던 거죠.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죠, 나한테. 그래가지고 세운 마지막의 결심, 20대 후반에 대학원에 가야겠다는 그 결심, 이 너무너무 굳은 결심이 된 거고요. 목표와 방향성이 확실했던 거고요. 마침 그 비슷한 시기에 결혼도 해가지고 운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먹여 살려야겠다. 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개인적인 그런 결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도전을 크게 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힘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진들 보시면은 뭐 이게 이제 제가 20대 때 땡땡 놀던 시절에 저 강의실을 잘 안 갔어요. 가더라도 그냥 예, 계속할게요. 네, 그래서 스티칭 어센스를 하는 동안에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학부생들 가르치면서 그걸 하면 이제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도 벌고 열심히 살면서 요때는 이제 뭐 한창 이제 재미를 들여가던 시점이었죠. 연구와 뭐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근데 요거 이제 박사 졸업 직전에 이제 이르러서 드디어 전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연구 결과도 나오게 되고 학회 나와서 발표도 자랑스럽게 하고 저널에 페이퍼에 퍼블리시도 하고 그런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기까지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 방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되게 동기부여를 크게 받아서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커서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돼가지고 이제 제 잡도 드디어 first job을 40대 가까워가지고 결국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영문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에 대한 답은 일단 요 한마디로만 남겨놓을게요. Life is journey, journey, 예, not a destination. 계속 기나긴 여정은 있을지 몰라도 어떤 결정된 곳, 도착지라는 게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계속 해봅시다. 예.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살고 있는 당신들. 근데 그건 사실 당신들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 사회를 바라서도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영어영문학과의 학문적인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거에 영어영문학과가 한국의 대학이 생기던 시점부터 계속 있었어요. 지금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국의 영어영문학과 생긴 지는 한 100년 되지 않았을까? 부산대학교가 개교한 게 1946년이잖아요. 그때부터 영어영문학과는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는 되게 영어 능력에 대한 수요가 컸거든요. 영어만 잘하는 사람이면 어디에든지 모셔가려고 했던 사회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관련된 모든 걸 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채용을 해서 교수로 모셔다가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서부터 창설되는 학과들이 상당히 다양한 사실은 학문형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교수로 됐단 말이에요. 크게 나누자면 문학하고 어학인 거죠. 그래서 어문학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동문과, 불문과, 노문과, 동문과 여러 가지 학과들이 막 섞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학하고 어학이 함께 묶여 있으니까 이건 스펙트럼이 넓은 거라서 이거는 좋은 점도 있고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여태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동일한 학제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스펙트럼은 더 넓어지고 있어요. 예. 뭐 기초학적인 어떤 순수 어학, 언어학 혹은 순수 문학이라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에는 되게 그 채용하는 기준들도 영역들도 훨씬 더 넓어지고 있거든요.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는 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라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학과를 운영하는 교수님들 같은 분들은 이걸 가지고서 되게 유연한 사고를 하면서 시대 변화에 응하는 어떤 학과 단위의 교육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이제 학생들이 방황하지 않는 학생들을 더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서 지금 요 줌에 지금 접속하고 계신 학과장님이나 저나 또 오늘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장경철 교수님 못 오셨는데 특히 뭐 이런 우리 학과에도 10분의 교수님이 계시지만 특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학과에서 먹고 살 젊은 교수님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성, 정체성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이 넓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서는 되게 조급해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진로를 아주 어릴 때부터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고르고 고르는 신중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내가 진짜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는 뜻이라서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친구들 막 취업하고 뭐 쏘고 결혼하고 소고기 쏘고 이래도 질지 말라 이거야.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그냥 얻어먹어. 고맙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지. 뭐 나중에 사면 되는 거지. 저는 실제로 이제 제 친구들한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상황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를 선택해가지고 영문과에 오신 그 학생들은 요것을 하실수록 더 이제 그 영문학과의 진가, 가치 이것들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을 거죠. 자, 이제 그렇게 그 넓은 스펙트럼 영역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학부 과정에서는 사실 이건 모든 과가 마찬가지지만 각 영역마다 되게 개론 수준의 개념 학습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막 달달 외우잖아요. 외워가지고 막 그냥 다 맞춰 답을 A 플러스 받아. 그러고 나서 학기 끝나고 강의실 문 나가는 순간부터 그거 필요가 없어지죠. 다 그냥 싹 잊어버린다고. 그죠? 그 얘기 뭐예요? 이 배운 학습한 내용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 자유로운 생각을 하거나 응용을 하거나 이런 기회들이 너무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과, 영문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든 과가 다 그래요. 우리가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이게 더 되게 갈피를 못 잡고 그런 학생들이 더 생길지는 몰라도 어느 학과에서나 제대로 된 학문을 하는 학과는 없어요. 학부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서 일단 경험한 것들 갖다가 우리가 더 경험한 게 넓은 곳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히 대학원에 가게 된다면 꼭 대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웅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이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교회에 가서도 아니고 모든 경험을 한 것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나한테 어떻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느냐, 경험을 재형성해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 영웅은 교수님이 아니라, 만약에 교수님이 영웅이더라도 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 특히 오게 되면은 이제 학부 과정에서 맛봤던, 말 그대로 진짜 한번 찍어서 맛봤던 그 특화된 학문 영역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가지고 깊게 파고드는, 본질에 다가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본질에 다가간다고 해서 진짜 내가 그걸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학문을 하는, 연구를 하는. 그래서 특정 분야에 어떤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게 생긴 분이라면은 이렇게 점점 더 빠져들면서 너드가 되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포기하게 되죠. 그게 아까 말한 permanent head damage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험난한 과정이 펼쳐지게 돼요. 실제로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결국 내가 영문과를 나와서 영문에 접근할 것이라는 어떤 굳은 의지, 그것이 있다면은 이게 즐거운 과정이 될 수가 있고요. 학원에서 이제 계속 학교에 남는 분들은 다 그 즐거움을 아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학과의 대학원에서 이제 제공하는 어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드릴게요. 그 가서 도대체 뭘 배우냐 이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영어학하고 영문학이죠. 그 영어학 분야부터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네 분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이 사진에 있듯이. 이 교수님들 전부 다 언어학자란 말이죠. 전부 다 언어학 박사학위를 혹은 응용언어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언어학자인데 사람들이 언어학자라 그러면 그게 뭔지 뭐 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 미국에서도 제가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맨날 이런 질문 받았어. 한국에서도 받고요. Hey Johnny, how many languages do you speak? 맨날 이렇게 물어봐. linguist 그러면은 그뭐 번역가, 통역가 이게 먼저 떠오르거든.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 I speak Korean and 개떡 like English 라고 대답을 해요. 코리안도 물론 개떡 같지만 영어는 더 개떡 같거든요. 제 영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는 영어 영문학과잖아요. 저는 언어학 전공인데 이 네 분 다 언어학 전공인데 영어 영문학과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학이라는 게 뭐겠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본질은 결국 언어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를 활용해서 다시 말해서 영어를 들여다보면서 도구로서 삼아서 연구 도구로서 삼아서 영어를 보면서 언어학의 본질적인 면들을 연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학생들 대부분 또 학부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영어를 내가 배우기 위해서 언어학적인 지식을 좀 한번 맛본다. 그죠?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공존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걸 공존하는 곳이 대학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명확한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수님들이 전부 다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전자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깊은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어학을 하는데 영어가 됐든 뭐 모국어, 한국어가 됐든 혹은 whatever가 됐든 무슨 언어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인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 언어라는 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원리, 작동 방식에 대한 거라서 그게 이 학문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학이라는 거. 그래서 영역마다 좀 살펴보면은 먼저 장경철 교수님의 통사론 먼저 이야기하는 게 설명이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문장의 구조, 그러니까 가장 높은 영역에서 단어들을 열거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문장을 자유자재로 생성을 해내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에 대한 거죠. 그래서 좀 통사론이라고 묶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장경철 교수님의 실제적인 연구 관심사는 형태론 그리고 영문법, 영어 문체론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간단한 이력을 이렇게 적어놨고요. 요 학교들도 한번 잘 보세요. 뭐 이제 정혜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가장 명문대들을 다 나오셨죠. 또 밑에는 제가 이렇게 논문하고 저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두 개씩만 각 교수님마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써놨으니까 저런 연구를 하시는구나 라고 좀 감을 잡아보시고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사실 저한테 이 자리에서 들은 것보다 얘기하자면 끝도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다른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그 각각의 교수님에게 더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수업을 들어보시거나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박기성 교수님은요?
통사론은 문장 단위에서 보는 거라면 의미론도 문장 단위에서도 볼 수 있고 어휘 단위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휘들의 의미라든가 혹은 그 어휘들이 합쳐져가지고 문장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생성해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 같죠? 근데 분명히 다른 영역이에요. 수업을 제대로 들으시고 있는 분들은 학부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뭘 연구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낮은 영역을 연구하는 게 저죠. 네. 그래서 음성학이나 의문론, 네. 심리언학, 사회언학 쪽을 좀 더 전 좋아해서 그래서 실험 연구를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지현 교수님께서는 이 각각의 영역들을 전부 다 같이 보시면서 응용 언어학이라는 걸 하시죠. 말 그대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언어학적인 지식을 갖다가 이론적인 지식을 갖다가 응용을 해서 주로 이제 세컨 랭귀지 러닝, 티칭 같은 곳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을 보통 응용 언어학이라고 하죠. 예. 뭐 그거 말고도 뭐 몇 가지가 더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전지현 교수님은 주로 영어 교육 그리고 교육 방법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네 분의 영어학 교수님들을 봤으니까 이건 영문학 교수님들도 한번 보죠. 네. 마찬가지예요. 아까 영어학은 영어를 활용한 혹은 영어를 위한 연구라고 했으니까 문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결국 본질은 문학이다 이거죠. 문학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유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엔 나이 순서대로 한번 보죠. 예, 위에 저 선배 교수님들부터 정병훈 교수님이 계시죠. 희곡 전공이시고요. 예. 그 다음으로 또 이재성 교수님이 비평 및 비평 이론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시죠. 이재성 교수님도 이제 비평이라고 하지만 되게 뭐 어떤 되게 철학적인 뭐 그런 사유와 그런 거를 되게 직접적으로 연관을 많이 지어서 하시죠. 정병훈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희곡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 인문학의 본질을 뚫는 그런 연구라고 저도 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김영규 교수님도 영미 문화를 전공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문학 텍스트 안에서 이야기하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그런 인문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선진 교수님, 미국 소설을 또 특히 전공하셔가지고 보시고요. 또 여성문학, 남성 여성성 뭐 이런 연구 주제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또 문학 교수님들은 좀 더 계시죠. 두 분이 더 계시죠. 네. 김유곤 교수님, 시를 가르치시죠. 네. 그리고 또 우리 학과장님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시죠. 한 장에 계시면 이렇게 환호성이라도 질러줄 텐데 사진이 딱 뜨는 순간. 네. 학과장님, 네, 영국 소설을 전공하셨고 네. 텍사스에서 박사를 받으셨고 요런 학교들도 교수님들의 학교들도 한번 보시면서 다 여기 적어도 우리 과에 교수님들이 나오신 학교들은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고 명문대들이거든요. 특히 해외 학교들. 나중에 혹시 뭐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눈여겨서 봐두시고 예 그렇게 소개를 좀 드렸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학과에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 좀 개괄적으로 그냥 크게 아웃라인만 그려드렸다면은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수업에서나 또 교수님들에게 더 들어보시고 우리 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지금 처음에 설문 참여해주신 분들이 그 질문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먹고 사냐 이거지. 도대체 대학원 가가지고 아니 학부만 나와도 할 게 없는데 대학원 가면 더 할 게 없는 거 아니냐? 더 좁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최근 졸업생들 얘기도 할 거고 그 전에 역대 우리과 교수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1946년부터 그죠? 그 중에서 12분이 우리 학과 대학원 출신이더라고요. 제가 다 자료를 보면서 세봤어요.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이 방금 봤듯이 5분이 우리과에서 석사나 혹은 박사 과정을 다니셨고요. 그래서 교수가 되는 분들도 꽤 있다 이거예요. 네. 교수가 되는 또 우리 학교 말고도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도 있겠죠. 제가 집계는 안 했지만. 모르겠다.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 근데 최근 졸업자 중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냥. 최근 졸업자. 이게 좀 기준들이 달라가지고 정확히 최근 몇 년 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한 6, 7년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6, 7년 내로 졸업하신 분들 중에 교수는 2분이 계시더라고요. 신라대학교에 한 분 계시고 계명대학교에 계시고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드리진 않을게요. 저도 그분을 직접적으로 아는 분들은 아니라서
또 학계에 계속 남아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계속해가지고 뭐 나중에 교수가 되실 수도 있겠죠. 현재는 지금 연구원으로, 그러니까 포스닥이죠. 뭐죠? 저 뭐라 그러죠? 포스닥을 박사후 연구원. 네. 박사후 연구원으로 계신 분이 4분이 계시고요. 이분들은 이제 연구를 주요 업무로 하시면서 강의도 부수적으로 담당을 하고 계시죠. 주로 이제 부산 지역에서 4분 더 계시고요.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집계하기로는 10분이 확인이 됐는데요.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이분들도 이제 다 부산 내에 주로 대학교들이네요. 여기에서 이제 영어 강의라든가 언어학 강의라든가 문학 강의라든가 관련된 강의들도, 교양 강의도 하시고요. 교양교육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영어 학부나 뭐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과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해외 대학 강의에도 최근에 한 분이 가셨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인데 중국에 있는, 여기 명문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영어 강의도 하시고 언어 강의도 하시고 계세요. 또 해외 대학원에서 지금 박사 과정을 재학 중이신 분들도 3분이 계시더라고요. 언어학 한 분 계시고 비교문학하고 희곡하고, 계속해서 이제 점점 더 뇌에 손상을 입고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영어학, 영문학뿐만 아니라 우리 과가 얼마 전까지 통번역 전공이 있었죠. 번역 전공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 거기를 이제 수료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더 통번역 관련 전문직에도 가셨는데, 집계대로기는 8분이 지금 프리랜서로 혹은 기업체 안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 기업체에도 보니까 대기업도 계시더라고요. 대기업 정규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정규직도 물론 있고 프리랜서도 있고, 이분들은 이제 통번역도 하시고 감수, 강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시면서, 여기서 얼마 버냐고 물어보면요, 이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강의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통번역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학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능력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좋은 곳에 가가지고 진짜 뭐 최정상 뭐 아셈 회의 막 이런 데 가서 통역하면 엄청 벌겠죠, 당연히. 네. 그거 좀 뭐 저도 집계를 안 해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벌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다. 전공 관련된 것들을 알아봤고요. 전공을 살린다는 말이 뭐 딱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계속 남아 계신 분들이 더 계세요. 뭐 교직원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도 3분, 우리 학과의 허정민 선생님 포함해서. 허정민 선생님도 우리 학과 석사 출신이에요. 부산대학교에서 3분을 찾았고요. 또 심지어 사기업에서 이제 뭐 해외 무역이라든가 뭐 LG화학 중국지사에서 뭐 이분은 정확히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설비를 하는데 그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뭐 회의, 국제 회의 같은 데서 뭐 일하고 그랬던 분이었던 것 같아. 그런 분도 계시고, 국제 인력 관리 회사를 대표를 맡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미국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또 이제 영어 교육 관련해서 국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셀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주로 이제 뭐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학원에서 일을 하시거나 운영을 하시거나. 이 부분들의 수입도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많이 버는 분들은 저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번 분들도 있어요. 뭐다? 네가 하기 나름이다. 답이 없다. 정해진 게. 자, 그래서 우리과 졸업 출신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허정민 선생님이 열심히 찾아주셨거든요, 어제. 자료들을 봤다면은 이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대학원 나와가지고 지금 살림살이 좀 나아지신 분들이 꽤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저랑 친한 사람들 중에. 나 때는 말이야, 그 옛날 옛적에 제가 대학원 석사를 다니던 시절에 저랑 같이 다녔던 친구들, 되게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모두 다 친하진 않지만 지금은, 그래도 연락은 계속 주고받으면서, 서울 흑석동 소재의 모 대학교. 맨날 술도 먹고 참 많은 추억들이, 갑자기 생각나네. 어, 야, 그랬지, 맞아. 근데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면요, 지금 우리 부산대 영어영문학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그때도 저희 제 모교의 그 학과가 영어영문학과였고, BK를 뭐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뭐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대학원생 수라든가 학과 규모라든가 교수진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연구 분야도 비슷했고요. 연구 분야도 뭐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구성이랑. 재정 지원도 뭐 비슷하고요. 규모가 다 비슷한 그런 과였는데, 단지 차이가 뭐였냐면은
대학원생들이 마침 제가 다니던 한 2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들이 뭐 교수님들이 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뭐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많았고, 그리고 되게 잘 놀았어요, 서로. 아주 유대감이 깊었어요. 단합이 좋았고, 그리고 우리끼리 공부를 하면서 몰려다니면서 공부하다가 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되게 한 공동체 같은 그런 의식이 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연락도 하고 유대감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해외 유학을 간 사람들이 무려 7명이 있었어요. 네. 이게 지금 그 2000년대 이후에 한 단일학과, 영어 영문학과에서 해외 유학을 이렇게 많이 보낸 케이스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 7명이 저랑 같이 다녔던 학생들 중에서 갔었는데, 그 중에서 익명의 5분이 정보를 완전히 공개를 안 하시고 좀 창피하셨나 봐, 수줍으셨나 봐,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분은 하와이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를 하시고 한양대에 잠깐 있다가 지금 부산 소재 모 대학과 모 학과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궁금하시면 여기 링크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그 교수님으로, 젊은 교수님으로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밝히기 싫대. 그리고 두 번째 익명분은 이분은 지금 현재 박사과정 중인데 문학 전공이었고요. 남자분이고요. 나이가 저보다 조금 어리고요.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는 텍사스주에 있는 사립대예요. 돈이 많은 학교예요. 지원이 되게 풍부하다 보니까 그 리소스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되게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분 이제 문학 박사인데, 보통 이제 문학을 전공한다 그러면은 그냥 책만 읽고 그럴 것 같죠? 이분은 컴퓨터 도사예요. 디지털 휴머니티라 그러죠.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걸 지금 전공을 하고 있어서, 저도 잘은 모르는데 뭐 이제 주워 듣기로는 그런 연구더라고. 지금까지 인류가 쌓은 문학 텍스트가 얼마나 많겠어요? 완전 빅데이터잖아요. 거기 안에는 뭐 저처럼 언어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코어펄스라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도구로 활용해가지고 뭐 문장 패턴이라든가 단어 사용 빈도 뭐 이런 것들을 보겠는데, 문학하는 사람들은 뭐가 관심 있겠어? 그 텍스트마다 주어진 어떤 연어 관계라든가 문장들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걸 짜가지고 인간이 읽어내지 못하는 이 작품마다의, 혹은 시대마다의, 혹은 국가마다의 어떤 트렌드, 맥락을 읽어내는 거죠. 그 당시의 가치관이 어땠었는지, 그것이 지금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이거를 빅데이터로 해석해내는 거죠. 왜 그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이 어떤 직관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적 학습을 실제로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이해하는 흐름이라든가 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감각이라든가, 이거는 사실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아요. 확률적으로 정교하지는 않아요. 되게 지멋대로 가는 경향들도 많거든요. 근데 수를 있는 그대로 컴퓨테이셔널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계산해내는, 이거는 여태까지 인간이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인간이 살아온 행동을 가만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 시대에는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다른 것들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되게 좀 신선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되게 흐름에 맞는 연구라서 일자리도 실제로 되게 많고요. 네. 디지털 인문학은 지금 저 박사과정을 선발해 나가는 그런 재정 지원이라든가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내에도 점점 많아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외에는 엄청 많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런 잡 포스팅 올라오는 그런 웹사이트를 보면 진짜 많이 뽑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고 계신 분도 있고, 익명 3번 참가자님께서는 좀 명문대를 나오셨어. 코넬 대학교를 가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저랑 그 중에서도 제일 친한 분인데, 언어 박사를 처음엔 통사론을 하다가 의문론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결국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그 코넬이 되게 시골에 있거든요. 뉴욕주의 가장 시골 동네. 우리로 치면 진짜 강원도 정선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명문대가 하나 띡 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삶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친구는. 이분은 그냥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뭐 한국에 돌아오거나 교수가 되거나 뭐 이런 거보다도 거기 사는 게 너무 좋아서 거기서 일단은 지금은 한 3년째 됐어요, 지금. 한국어 강의를 하고 계세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분야예요. 되게 잡이 많아요. 네. 특히 뭐 미국에서도 많지만 뭐 전 세계 다 많아요. 한국어 티칭에 대한 수요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한국어 티칭 경험이 없었더라도 이걸 습득하는데 그렇게 예, 어렵지가 않죠. 예. 그래서 문장 구조라든가 발음법이라든가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언어학에서 배우니까. 예,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예, 말을 가지고 항상 접하시는 분들이니까 감각이 좋은 거죠, 센스가. 그래서 되게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결혼도 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돈도 꽤 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더 계세요. 언어학을 전공해가지고 한국어 강의를 지금 하고 계셨다가 이분도 이제 최근에 결혼을 해가지고 프랑스로 떠나셨거든요. 아마 거기서도 계속 한국어 강의를 하실 것 같아. 네. 이분도 명문대를 나왔죠. 인디애나 주립대. 여기도 언어학으로 굉장히 명문 전통이 있는 곳이고요. 예,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다섯 번째로는 이분은 이제 처음에 저랑 같이 모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언어학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석사를 미국에서 다시 갔는데 거기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주립대가 있죠. 거기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거기서 교육학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 행정을 특별히 더 세부 전공으로 택해가지고 그 졸업하자마자 자기가 나온 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정직원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이분은 사실 연락이 좀 끊긴 지가 꽤 돼가지고 한 3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 같아. 지금도 계속 잘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익명의 참가자 5분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설문을 부탁드렸어요. 사실은 이 7분한테. 예, 그래서 좀 이 혹시 후배들, 혹시 대학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는지를 설문을 받았거든요. 이 5분은 별로 정보를 안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자세하게 주신 2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공교롭게도 이 2분 다 부산대에 왔었어요. 영문과에. 특강을 하셨었어요. 먼저 임관혁 박사님은 2020년에 11월에 제가 초청해가지고 동아시아 지식학 정기광장의 일환으로 오셔가지고 아주 재밌는 강의를 하셨었어요. 네. 월드 잉글리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 이분은요, 멜버른에서 호주에서 석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캐나다로 넘어가서 퀸스 유니버시티 둘 다 명문대고요. 거기서 박사를 받으시고 지금은 교수 채용도 뭐 이렇게 관심도 많이 있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 돈을 너무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회사로 들어가셨어요. 타기업으로. 네. 기업명이 여기 써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 회사긴 한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영어 그 티칭 프로그램,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네. 이분의 전공이 응용언어학이거든요. 영어 교육학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영어 교육 평가, 그러니까 왜 ETS나 막 이런 데서 뭐 토플이나 뭐 저런 여러 가지 시험들 만들잖아요. 그런 시험들의 되게 어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런 그런 정책, 평가 시스템, 타당도, 타당화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또 심지어는 국가 언어 정책에도 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야죠. 예. 이분의 지도 교수님은 사실 그걸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왜 우리 지금 부산에도 저 뭐, 그 뭐죠? 영어 공용화 정책 그거 말 많잖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일가를 날리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연구를 하신 거죠. 이런 일을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직업을 하시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 해주고 싶냐 그랬더니 하여튼 이 투머치 토커야. 길게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영어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원래 전공 응용언어학에서 영어 평가를 전공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대학원에서 배웠던 석사 때부터 배웠던 어떤 언어학의 되게 하드코어한 그런 통사론, 의문론 이런 지식뿐만 아니라 응용언어 분야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활용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분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 뭐예요? 메시지가 쓸데없는 거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전공을 살리느냐 마느냐 그건 이제 하기 나름인 거고요. 그래서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격려나 응원의 메시지도 이렇게 주셨고요. 이 두 분 다 이거를 조건을 꼭 다르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배우고 연구하는데 관심이 있고 혹은 그것이 내 진짜 천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대학원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추가로 요번 이제 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박사 논문 다 끝나고 나서 혹은 박사 논문을 진행하는 와중에 꼭 자신의 논문 혹은 저서 사실 저서보다 논문이 더 강력하거든요. 이게 채용 과정에서는
교수가 된다든가 나중에 어떤 커리어를 디벨롭하는 데 있어서 논문이 정말 중요해요. 잘 쓰는 논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이걸 하는데 학위 과정에서 그냥 주어진 어떤 그 스텝들이 있잖아요. 뭐 시험 통과하고 수업 학점 이수하고 그다음에 박사 논문 쓰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학원생은 길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장기형에 채워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메시지고요. 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오세진 박사님. 얼마 전에 오셨어요. 9월에. 예. 예. 저하고는 좀 나이 차이가 있는 후배이긴 한데 예.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때 되게 또 재밌는 강의를 해주셨죠. 회식도 같이 하고 재밌었죠. 이분도 이분은 저랑 비슷한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음성학자인데 예. 근데 정말 그 세계에서 내노라는 기관들에는 다 불려다니면서 연구하셨어요. 전 세계 음성학계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권위 있는 곳들을 다 다니셨어요. 박사과정은 저 뉴욕 시립대 거기도 뭐 나쁘지 않은 곳이고요. 언어 박사를 받으셨는데 그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에 방문학자를 여러 군데 다니신 거예요. 예일에도 갔었고 하스킨스 레버러토리 여기는 뭐 음성학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의 랩이거든요. 가서 연구를 하셨고 또 UCLA도 마찬가지고요. UCLA 언어학과에 가셔가지고 거기 한국인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전선아 교수님이라고 그분과 함께 이제 활발히 연구 활동하시면서 박사과정을 조금 오래 하면서 여기저기 다닌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박사과정이 끝나자마자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 파리로 가가지고 그 파리에도 되게 아주 좋은 음성학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또 세실 포종이라는 되게 빅네임이 있어요. 음성학자 하는 분들이라면 전 세계에서 누구나 다 알아주는 그런 분의 개인 랩에 거기에서 이제 포스닥 박사후 연구원으로 이제 일하고 계세요. 얼마 안 됐어요, 간지가. 그래서 이분도 이제 머지않아서 더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연구도 만들어낼 거고 기대가 되는 면이 많죠. 저처럼 음성학이나 실험 음문 그 중에서도 좋은 음성학이나 또 운율, 억양 우리 특강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오신 분들도 여기 몇 분 보이는 것 같아. 그거를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요분도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남겨놨으니까 방금 봤던 임관혁 선생님도 그렇고 오세 선생님도 그렇고 두 분 다 그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뭐 컨택을 원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하셨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사소한 질문이라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오세진 선생님도 커리어 전반에 걸쳐가지고 이런 조언들을 해주셨어요. 일단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뿌듯하다.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뿌듯하다. 실제로 대학원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 덕분에 취직을 해서 먹고 살고 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지식을 100% 쓰고 있다. 말했듯이 대학원 생활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그런 힘을 배운 것도 사실 큰 자산이 되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게 꼭 학계에 남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대학원 간다고 해가지고 진짜 장기형에 꼭 처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석사에서 맛보기를 하고 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얻는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인내와 끈기라는 거예요. 뭐 하나를 끝내는. 그것도 정말 사실 큰 거라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진 장점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몇 가지 자격증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람들을 줄 세우고 평가하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지만 사실 그렇게 들어가지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들은 버티지 못해요. 금방 떨어지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걸 기르기에 사실 가장 또 좋은 곳이 대학원이기도 해요. 격려 응원의 메시지도 이렇게 주셨어요. 요 또 조건 달았어요. 자신이 좋아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저도 한마디만 또 보태자면요. 문학을 전공하시든 어학을 전공하시든 아까 그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서 저 디지털 휴머니티를 하신 분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화하는 학문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저도 유학을 떠나던 시점에서 제 석사 지도 교수님이 떠나기 직전에 이제 술 사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윤아, 너 가가지고 절대 내가 하는 거 하지 마라. 그분은 이제 옛날 이론 의문을 하셨거든요. 이론 의문론을 하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학계에서 뭔가 새로운 무기가 안 생긴다. 새로운 걸 배워라. 방법론적이거든, 이론적이거든. 새로운 걸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두산대 영화문학과에서 끽해봐야 10분이야 패컬티가. 어학 전공하면 4분인 거고 문학 전공하면 6분인 거고 이 손꼽혀 있는 요 사람들이 결국 뭘 알겠어? 별로 몰라 우리도. 그죠? 세상의 학문 영역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이 기본적인 인문학이라는 그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얼마나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던 빅데이터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과 결합하는 연구들이 지금 실제로 하면서 일할 자리도 많아지고 자본도 많이 투자되고 훨씬 더 유망한 곳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근데 보통 돌아가게 하는 힘이 지금 뭐예요? 공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공대에서 하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기술력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힘을 구현하는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깊은 통찰이라든가 성찰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더 제공을 해줘야 돼요. 네. 그죠? 그래서 인문학 혹은 요즘에는 이제 인문과학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네, 저도 일종의 과학자라고 저는 분류를 하거든요. 제 자신은. 저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요. 실제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근데 그 정도 수준을 뭐 이렇게 맛보기로 뭐 저한테도 배우실 수 있겠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로 지금 이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탐험해 나가는 과정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만족스럽고 그죠? 자꾸 돈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돈을 되게 추구하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 저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을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요. 되게 새로운 게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학문이 발전을 했나 봐야 되는 거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잔소리들을 그냥 싹 쏟아냈어. 요즘 속이 좀 약간 시원한지 모르겠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좀 더 현실적으로 궁금해할 법한 이야기들을 좀 드릴게요. 대학원생들이 이제 저보다도 이제 실제 여기 대학원생들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공부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부터 해봅시다. 뭘 해야 되는지. 일단 입학은 어떻게 할 수 있나? 네. 학기마다 우리 과에서는 2번씩, 학기마다 2번씩 선발을 해요. 특차 전형이 있고 정시 전형이 있어요. 그 둘의 어떤 그 평가 기준의 차이는 없고요. 단지 그냥 시기의 차이일 뿐이에요. 예전에는 그 2개가 달랐었는데 지금은 그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학기 중간에 뽑고 말에도 뽑고 수시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정시 신청 기간은 지금 며칠 전에 끝났죠? 아직 안 끝났나? 지금 진행 중인가? 네, 지금 진행 중이구나. 어? 그래서 그게 뽑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원을 하시기 전에 기왕이면은 이제 우리 학과에 오실 거면은 우리 학과 또 학생이라면 영문과 학생이라면은 교수님께 먼저 직접 찾아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싶은 교수님한테 찾아가지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사실 좋을 수 있어요. 괄호를 쳐놔서 뭐 필수는 아니지만, 필수는 아니지만 인사도 드리고 제가 뭐 이런 연구를 하는 관심이 왜 생겼는지 수업이 어땠는지 교수님에게 뭘 배웠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보면 뭔가 같이 공유되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생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오시면 교수님들도 뭔가 준비도 할 수 있을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또 지원 단계에서 이런 조언들을 여러 가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내지는 경고, 그죠? 이건 처벌이에요. 처벌이라 가지고 경고도 반드시 드려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미리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고 서류 지원을 하시고 이제 이때 서류 지원을 하면서부터 영문학인지 영어학인지 우리 학과 이제 세부 전공이 2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이 2가지 중에 한 전형에다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류 지원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심사는 어떻게 하느냐? 서류랑 면접 심사를 거의 동시에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그냥 면접에서 일단 잘 대답을 하시면은 뽑힐 확률이 가장 높아져요. 서류에서 뭐 예를 들어 학점이 좀 모자라다든가 뭐 좀 여러 가지 나태한 것들이 보인다든가 뭐 그렇더라도 면접에서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문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석사 과정은 특히 더 그렇고요. 박사 과정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주눅들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내가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확고한 학생이라는 것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배경만 있다면 충분히 입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공부하는 건 뭐고 연구하는 건 뭐예요? 굳이 구분하자면 모르겠어. 그냥 나의 편견일지도 모르는데 공부는 뭔가 누가 이렇게 떠먹여 주는 거,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그냥 학습하는 거.
그런 느낌이 더 강하고요. 연구는 내가 더 자율적으로 찾아가는 거, 내 거를 만들어내는 거, 생산하는 거. 그래서 사실 연구가 훨씬 중요한데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수료 학점도 따야 되잖아. 수업도 듣고.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영문학, 영어학 둘 다 기준이 동일하고요. 석사 내에는 24학점을 총 수료를 해야 돼요. 그 중에 전공 과목을 들어가지고 21학점, 다시 말해서 7과목인 거죠. 이거를 이제 듣고 논문 연구 학기, 논문을 쓰는 학기에 3학점이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합쳐서 24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학기에 2과목씩 듣는다고 생각하면 9학점씩인 거잖아요. 그래서 9, 두 과목, 6학점인 거잖아요. 6학점. 예. 그래서 6, 4, 24, 4학기 정도면은 끝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물론 이제 논문의 진행 상황이 느려지게 되면 추가 학기를 더 다녀야 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성실하게 하신다면 보통 4학기에 보통 보통 4학기에 졸업을 한다. 예. 그다음에 박사 과정에서는 수료 학점이 좀 더 많아서 36학점이 되고요. 논문 연구로 2학기를 해서 6학점을 얻어서 하게 됩니다. 학위 과정 중에 중요한 그 일들, 챙겨야 되는 일들 몇 가지 짚어드리면요. 이 사실 굉장히 막 정신없이 흘러갈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 이게 2과목 듣는다고 하니까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2과목 껌이지. 뭐 9과목도 듣는데 학부에서는. 그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학원의 수업은 차원이 달라요. 정말 깊이가 많고 읽어야 될 게 엄청 많고요. 발표도 많고요. 거의 어떻게 보면 교수는 놀고 먹어요. 대학원생들이 거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수업의 질이 결정될 정도로 역할이 커요. 그래서 수업만 해도 사실 굉장히 정신없고요. 거기에다 이제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또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삶이 진짜 정신없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것들은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1년차에 이제 입학을 하시면 3월 학기에 들어오시나 9월 학기에 들어오시겠죠? 예, 학기마다 선발을 하니까요. 들어오시자마자 박사 같은 경우에는 1차 학기 때 바로 지도교수를 정해서 서류 공식상으로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석사는 2차 학기에 저희 과에서는 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1차 학기부터 여러 교수님들의 과목을 이제 더 다양하게 접해 보면서 마음에 정하셔도 되고, 혹은 입학 전부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 교수님과 계속 상담을 하시면서 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개인적인 성향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학부 때는 강의 이런 대형 강의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하시면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년차 석사 과정 같은 경우에 이제 2년차 가게 되면 이게 3, 4차 학기구나 혹은 플러스 알파구나 요때 이제 요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게 빡빡하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보통 이제 3차 학기 때는 학위 청구 논문 예비 발표라는 걸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무엇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비 발표. 네. 거기에는 이제 뭐 어떤 것을 주제를 왜 선정했는지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배경 정도 간단하게 공부한 만큼 설명을 하고 이걸 어떻게 연구할 건지 방법론에 대한 거. 연구 결과는 아직 없으니까 발표 안 하셔도 되겠죠, 보통. 그 정도 수준에서 계획을, 프로포저를 발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험을 하나 치셔야 돼요. 학위 청구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졸업 자격 시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수업을 그 학점을 이수를 하고 나서 그 들었던 과목 중에서 몇 개를 골라가지고 그 과목에 대한 시험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 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각각의 교수님들한테. 그거를 먼저 웹에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보통 3차 학기 때 이루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기가 되면 이제 논문 연구, 석사 과정에서는 4차 학기 때 그거를 이제 3학점짜리 있는 요거를 이제 들으시면서 지도 교수님하고 계속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매주 만나면서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을 지나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학기 한 중반쯤 되면은 학위 논문 초고를 먼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한 학기가 3분의 2쯤 흘렀을 때 학위 논문 본 발표. 전에는 예비 발표였으니까 이제는 뭔가 리절트를 가지고서 결과를 가지고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발표회에서 논문 발표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서제스션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걸 반영을 해가지고 논문을 계속 꾸준히 쓰면서 학기 말이 되면은 이제 논문 심사를 받아요. 그때는 이제 심사위원 3분 정도 보통 커미티로 들어가야 돼요. 석사 논문은 3분, 박사 논문은 5분이 기준이거든요. 들어가서 그 교수님들이 이제 막 이런저런 막 말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짤들 보셨어요?
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이 보통 꿈꾸는 연구는 이런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을 예쁘게 그리고 싶어. 여기 막 덕지덕지 막 이렇게 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돼. 결국 결과물은 이렇게 나와. 그래서 내가 보기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연습 과정이에요. 연습 과정이에요. 연구를 하는. 그게 정답이란 뜻도 아니에요. 그 교수님들 그 커뮤니티로 들어오신 분들이 뭐 정답을 알겠어? 세상에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견해들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데, 보이는 것들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본다기보다 말 그대로 한 번 결과물을 내가 생산해보는 연습을 한다. 그게 사실 석사 과정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심사를 하고 나면은 또 거기서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이제 논문 수정을 점점 더 막 이렇게 막 쪼물딱쪼물딱 하는 거야. 수정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학위 취득을 결국에 하게 되죠. 간단히 말하면 학점 이수하고 논문 쓰는 게 기본이다 이거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연구 활동을 해가지고 퍼블리케이션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면 그건 이제 진짜 너의 길로 가는 거죠. 말릴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자, 재정적인 부분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장학제도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어서요. 이 자세한 디테일들은 저도 막 봐도 금방 또 까먹고 막 그렇거든요. 되게 다양해요. 이 국립대가 이게 좋아. 학교 안에서 제공해주는 장학제도만 해도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학부에서 곧장 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면은 혜택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성적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적 우수형 이 네 가지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그 부산대 학부생들이 가져가는 어드밴티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로 이제 학부에서 학점이 좋거나 여기 있는 학부 연계 프리미어 과정 혹은 입문 100년 과정을 학부에서부터 지속을 했으면은 받을 수 있는 장학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학사 석사 연계 과정이나 석사 박사 연계 과정. 우리 과는 석사 박사 연계 과정은 없지만 학사 석사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따로 있고요. 우수 졸업자 대학원 진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국 그 학부 출신 중에서 학점이 높은 학생들한테 따로 주는 장학금이에요. 기준이 3.8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학점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성적 우수형 장학금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전문 특수대학원에만 해당하는 이거는 우리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우린 일반 대학원이에요. 일반 대학원 전형에 관련된 것들을 나중에 이제 이런 책자들 찾아보시면 다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유형은 소득 연계형이라서 말 그대로 장학금으로 이제 그 등록금을 못 해준다기보다는 월급 형식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장학조교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학과 사무실이나 행정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일하는 그 학부 과정에도 있죠 이게. 거기서 이제 용돈벌이, 생활비벌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성격은 등록금이라고 나와 있구나. 그다음에 또 다른 유형은 이제 연구조교는 이제 각 교수님들마다 기형이면 자기 지도 교수님으로 하는 게 좋겠죠. 대학원생들은. 그래서 그 교수님과 실제로 연구를 하면서 페이퍼를 쓰면서 뭐 자료 분석을 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게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국내 대학에서 연구조교가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수가 갑질해가지고 무슨 애 유치원 가는데 태워주고 막 이런 거 시키고. 제가 장담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교수 그냥 바로 그냥 몰살이에요. 예. 못 버텨요. 그런 짓은 못 해요, 더 이상.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바로 조치를 할 거예요. 학과 단위에서. 혹은 대학 단위에서. 이제 고발할 것도 많고요. 그런 일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래서 연구조교를 하시게 되면서 그 교수님의 연구와 혹은 수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학업 지원 이거는 이제 전문 대학원 얘기니까 건너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선 선발형 학생 간부 본사. 그러니까 이건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시게 되면 더 주게 되는 그런 거고요. 금융위원회? 이거 제가 뭔지 안 찾아봤네.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라? 책자를 찾아봐라. 저도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타입으로 나눠져서 기본적으로 장학제도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학과에서 학과 단위에서 주는 이 장학금이 있어요. 이제 동문회가 있거든요. 저희 학과가 전통이 있다 보니까 졸업생들 중에, 그러니까 학부 졸업생들 중에 지금 사회 각계에 되게 진출하신 되게 돈도 잘 버시거나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포함해가지고 동문회가 매년마다 기금을 조성을 하죠. 그래서 학부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대학원생들에게도 줘요. 그래서 대학원은 영문과에 이제 학부에서 바로
졸업을 해가지고 5년 이내에 대학원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100만 원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건 장학금의 형식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연구 지원의 형식이에요. 네, 연구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이 써내는 게재 논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마다 그게 학술지의 종류, 등급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차등 지급이 되고요. 또 저자 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KCI급이라고 그러죠.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의 저널들, 보통 거기에 단독 저자로 내게 되면은 100만 원이 기본으로 나와요. 1인당.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뭐 이제 뭐 SSCI를 죄송해요. 50만 원이에요. 네, 50만 원이에요. SSCI급이 100만 원이에요. 네, SSCI급이라는 게 이제 가장 높은 급이거든요. 국제 저널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이제 그걸 가지고 등급을 한다는 게 좀 애매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꾸준히 이제 연구 실적이 쌓이신 분들은 이런 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대학원 학술상. 그래가지고 박사과정, 석사 논문 나눠가지고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을 나눠가지고 졸업 전까지의 연구 실적이 얼만큼 쌓였는지를 봐가지고 그 지도 교수가 추천을 해가지고 여러 이제 다른 학과단위하고 비교를 해서 주게 되는 꽤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그게 이제 논문을 게재하는 걸로 돈을 받는 거라면은 이제 좀 더 뭔가 패키지 형식으로 연구를 좀 더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서요. 다 교내에서만 주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대학원생 연구진흥 및 학술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요. 저도 이걸 통해 가지고 몇 번 이제 초청 특강도 했었고 뭐 학술 교류회도 했었고 뭐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영문 논문 작성할 때 교정료를 받잖아요. 원어민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논문 다 쓰고 나서 이제 교정 좀 해달라 하면은 누군가를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기에도 논문 게재 지원금 요거 같은 그런 비슷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주는 논문 게재 지원금이 여기서보다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KCI 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좀 더 많이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말 너무 믿지 마세요.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나중에. 그다음에 학술 교류회 이건 이제 대학원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뭔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서 탐구 보고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논문을 위한 뭐 그 발전 과정을 보고서 형식으로 되면은 여기 한 번에 100만 원을 주죠. 한 학기에 100만 원을 주죠. 그걸 가지고 뭐 회식비라든가 뭐 구입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PNU 미래인재 양성 사업. 이게 사실은 되게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 규모도 가장 크고요. 개인이 이제 프로포저를 써내가지고 내가 이런 연구를 할 거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 심사위원들은 우리 부산대 여러 학과의 교수님들이 다 같이 심사를 하거든요. 저도 심사에 들어가 봤었는데 뭐 공대도 있고 뭐 화공과도 있고 뭐 다 와.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인문대 학생들도 포함해서 자기 연구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그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한테 아주 큰 돈을 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짠 예산에 따라 가지고 그 돈을 얼마든지 사실상 쓸 수 있어요. 대학원생에게는 진짜 쓰고도 남을 돈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많아서 뭐 책 구입이라든가 뭐 다 할 수 있어요. 안다 그러면 좀 오버인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이제 연구 장학금이 매달 이제 그 나눠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도 나오고 또 연구에 활용되는 그 직접 세목을 통해 가지고 지급이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센 분야 융합 연구의 지원 사업 이런 건 말 그대로 융합 연구라서 우리 학과에서는 이걸 아직 신청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이제 학제간 연구를 할 때 대학원생들이 그걸 신청해 가지고 받는 것도 있어요. 거기 이제 학내에서 제공하는 거 말고도 학외 연구 활동 지원도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다 잘 모릅니다. 연구재단에만 가서 뒤져보셔도 대학원생들을 위한 내가 개별 프로젝트를 내가 하겠다라는 신청서를 써낸다든가 아니면 꼭 그렇게 너무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그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뭐 예를 들어 대학원생이 여러 명 있어. 그럼 한 팀으로서 어떤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때 대학원생들을 임금으로 고용해가지고 임금으로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건 가능성들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이번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뭐 다 많은 걸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천천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찾아 먹을수록
돈에 대한 걱정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대학원생들은 항상 배고프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죠. 자, 제가 아까 노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대학원생들이. 뭐 하고 노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학과에서 제공하는 놀이놀이 프로그램 몇 가지 있었어요. 지금은 잘 안 하고 있는데 주요 학과 행사로 5월에 대학원 봄산행, 8월에 학예 세미나, 2월 동계 세미나. 이게 이름은 세미나지만 1박 2일 원래 갔었어요. 제가 처음 임용됐을 때 2019년이었는데 그때 2학기 때 경주로 놀러 가가지고 경주에서 되게 좋은 리조트에서 1박 2일 동안 대학원생들하고 교수님들 다 모여가지고 재밌게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했었어요. 그런 행사가 항상 있었어요. 그걸 여름에 가고 겨울에 가고 두 번 간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미나도 하면서 놀기도 하면서 교류를 하면서 친목도 다지면서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최근 3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폭 생략이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그 세미나는 아예 안 갔었고요. 봄 산행도 안 갔지, 그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학생회가 이거를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에 뭐 달려 있는 건데 뭐 교수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알아서 자치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라서 알아서들 하시면 되겠고. 네, 그 이제 뭐 학과에서 제공하는 놀이 프로그램이 뭐 너무 좀 그 시원찮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놀라는 거예요. 음. 이게 연구 이전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가능해야지 연구가 가능해요. 배고프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그러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는 연구가 창의적으로 안 돼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머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들 일이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교우 관계라든가 게다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이나 체력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체력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주말만 보면서 살거든요, 저는. 와, 진짜 어떨 땐 때론 진짜 욕이 나와. 쌍욕이 나와. 막 연구실에 혼자 앉아있다가 내 도대체 막 이거 왜 해?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말에 게임 있지? 그것만 보면서 내가 한번 참을게 하면서 씩 웃어주지. 이런 되게 자기만의 어떤 동굴 내 마음에 안 식혀. 이거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학원생이. 그게 뭐가 됐든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뭐 노래를 듣는 거든 뭐든 그러면서 밥 잘 챙겨 드시고 체력 관리,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해야지 이게 이제 연구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보통 박사라 그러면은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처음으로 접한 박사는 태권브이 만든 김 박사거든요. 태권브이를 만들 정도로 진짜 뭐든지 다 알아야 되는 게 박사인 건 줄 알았어. 이 박사는 진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박사였는데 뭘 물어보면 다 알아. 대답이 바로바로 나와. 진짜 다 아는 거가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환상이에요. 오해예요. 사실 자기 연구 분야밖에 몰라요. 세상 몰라. 나도 잘 몰라. 그래서 되게 진짜 간혹 가다가는 박사 혹은 교수 중에 진짜 막 세계상을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사람들도 간혹 나오지. 천재들이. 그지? 뉴턴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근데 그건 진짜 0.0000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지 대부분의 이 세상의 박사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엉덩이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끈기 있게 앉아가지고 딱 자기 주어진 일들 하루하루에 그날의 투두리스트 쫙 작성해가지고 이건 반드시 해결하고 퇴근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다 끝내는 이런 엉덩이 힘이 끈질긴 사람들이 박사가 돼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지능만 갖고 있다면 이를테면 평균 IQ 100이라든가 아니 그보다 좀 모자란 한 90이라든가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박사학위에. 제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생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제 알아보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드린 것 같고 예, 2시에 시작했죠 우리. 뭐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Q&A 시간을 좀 가져도록 하죠. 여기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뭐 채팅으로 말씀을 하셔도 좋고 마이크를 켜셔도 좋고 현장에서 질문하셔도 좋고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참여자가 더 많아졌네.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 오늘. 다행이다. 예, 누구든지 뭐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고 일단 말씀을 해보시죠.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여기 계시는 학과장님이나 허정미 선생님, 조교님이나 또 뭐 대학원생들이나 뭐 가장 적합한 분에게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려서 대답을 하도록 할게요. 질문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다? 세 가지 중 하나다. 평소엔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오늘은 세 가지 중 하나다. 하나, 내가 설명을 너무 깔끔하게 했구나. 그죠? 둘, 여러분들이 아무 관심이 없었구나. 셋, 이걸 들어보니까 대학원 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구나. 세 가지 중 하나다. 그 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계속 안 하면 첫 번째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 선생님,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해서. 네, 예, 과장. 네. 선생님 일단 너무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학생들이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제가 제일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받는 질문이 뭐냐면 영문과에 가서 대학원 뭐 학생들이 다 알 거예요. 부산대 대학원에 오면은 국립대고 뭐 여러 가지 장학금이 많고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서 유학을 갈 경우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그 미국 유학이라고 그러면은 뭐 장학금 물론 받을 수 있다고 저도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생활비가 많이 들고 부자들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고, 제 옛날 그러니까 저의 지금 학생들 말고 저랑 친했던 뭐 대학원 언니 동생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아직도 너 집에 돈 많냐 막 이런 얘기해서 하거든요. 돈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질문 선생님도 들으신 적이 있는지,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혹시 약간 그 미국 유학의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약간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런 학생들이 있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질문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유학을 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옛날부터 되게 돈 많은 집안인가 보다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맨날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막. 아니 그렇다고 뭐 진짜 빈곤층 그 정도는 아닌데, 예, 중산층이 안 됐어요 저희 집은.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랄까요? 되게 그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근데 많은 지금 현대 한국인들이 돈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 집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 돈이 그렇게 모아야 되는 대상이라든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래서 마음을 먹었으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더 버셨을 텐데 다른 게 더 중요했어요. 네.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사실 그게 좀 유리해요. 그런 마인드가. 어차피 뭐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잠 잘 자고 뭐 한 건강에 지장 없을 정도로 영양 보충하고 그 정도 선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은 되게 큰 무기가 될 거예요. 그걸 못 보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 특히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 미국보다 사실 유럽이 좀 더 그럴 수도 있는 게, 영국은 또 되게 많이 들지 않나요? 예,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런 데는 등록금이 무료라서 뭐 모르겠는데, 예. 네. 하여튼 뭐 미국도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대학원 과정을 미국으로 가는데 등록금을 내고 가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집안에 넘치도록 많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네. 하지 말란 거예요. 네. 평범한 가정에서 사셨던 분들이라면 그래서는 안 돼요. 돈을 절대 내고 가지 마시고 받으면서 가셔야 돼요. 네. 이게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듯이 저도 박사 과정을 6년 반을 다니는 동안에 계속 그 등록금은 전에 당연히 다 장학금으로 받고, 예, 거기에다가 생활비를 계속 받으면서 거기에다가 정부 보조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제가 둘째를 미국에서 낳았거든요. 첫째는 한국에서 낳고 가고, 그래서 세 가족으로 가가지고 네 가족이 됐는데 그 동안에 사실 부족함 없이 계속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보조금을 구할 곳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예, 특히 그랬던 게 이제 저는 거기서 애를 낳았기 때문에, 얘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저도 시민권자이긴 한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아이가 낳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푸드 스탬프라고 하죠.
그 당시엔 또 오바마 케어가 가장 활성화돼 있던 오바마 정권 시절이라서 의료비도 한 번도 낸 적 없고요. 약값도 낸 적 없고요. 출산할 때도 그랬고요. 하여튼 그런 사회보장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보다 결정적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내 역량을 보여줘가지고 돈을 학교로부터 받아내야 돼요. 그 입학할 때부터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주립대 기준으로 보통 4년 계약을 많이들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때도 거의 다 4년 계약을 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4년 동안 박사과정에 들어오는 저희 학교는 모든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다 그걸 받았어요. 저희 학과에서 돈이 좀 충분히 있었던 거죠. 주의 재정 상태에서 따라가지고 그때그때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4년 계약으로 등록금 다 공짜로 줄게. 거기에다가 네가 혼자서 4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용돈으로 줄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한 2,000불 정도 한 달에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하와이가 물가가 더럽게 비싸가지고 그 돈으로 되게 모자랐었는데 근데 혼자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집세도 비싸고 뭐 그렇긴 했는데.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서 이제 4년 계약이 종료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경쟁이에요. 네. 그 제가 아까 그 티칭하는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강의 평가라든가 연구 실적이라든가 연구 실적은 잘 안 보는데 네. 뭐 아니면 이제 그 학과 내에서 뭔가 불화가 있다든가 그런 학생들은 이제 좀 돈이 모자라면 특히 걸러내게 되죠. 학과에서도 다 주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더 줘요. 근데 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런 어떤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학과 교수님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더 재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 저는 4년을 그렇게 공짜로 받고 그다음에 5학기를 더 지원을 받은 거죠. 특별히 뭐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뭐 불성실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이제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좀 뭐 소시abili티가 있으면 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일을 하더라도 뭐 저는 랩 관리 일도 했었는데 랩에서 이제 장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려줄 때라든가 이럴 때 이제 내가 잘 모르죠. 뭐 모르는 것도 많고 뭐 그런데 어리버리한 거랑 상관없이 사람들한테 이게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고요. 티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가기 평가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특히 박사 과정에서는 절대로 돈 내고 다니면 안 되고요. 석사는 좀 더 경쟁이 심해요. 학교마다 좀 달라서 특히 이제 막 명문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아이비리그 막 이런 데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원을 해가지고 석사 지원을 해가지고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거기서 펀딩은 못 준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가지 마세요. 돈 많이 주는 곳을 가셔야 돼요. 네. 석사 과정은 그 펀딩의 범위가 훨씬 더 제한적이라 가지고 경쟁이라 가지고 훨씬 내가 컴피턴스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뭐 연구 실적이 좋다든가 뭐 발표 능력이 뛰어난다든가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면접이나 또 연구 실적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 석사 유학은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좀 뭐랄까요 유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먼저 일단 한국에서 시작하면서 계속 석사를 해외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죠? 제가 지금 영어 영문학과 대학원 진학 설명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영어 영문학과에서 여기서 그렇게 학문에 계속 학계에 나가시려면은 빨리 큰 물에 나가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꼭 졸업하실 필요 없어요. 네. 제가 안 붙들게. 안 붙을 테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찾으시면서 재수 해보시고 삼수도 해보시고 하면서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계속 한번 어플라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연구 실적을 꾸준히 쌓았다는 가정하에.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떤 자기의 경쟁력을 갖췄다면은 큰 문제 없어요. 적어도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그 해외에서 그 하이브레인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배워가지고 결국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지고 일하든 뭐 어쩌든 간에 그냥 이 미국의 가치를 올려준다고 믿는 나라예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에만 집중하면 사실상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원생들, 교수님들 다 그렇게 안선미 교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분명히 하셨을 거고요. 네. 어떻게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저는 잘 들었습니다. 좋은 답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여기 다 모여있다 이거야. 여기 교수도 있고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Any questions? 하고 물어보고 있잖아. 얼마든지 뭐 더 있으면 해보시죠. 네. 네,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줌에서도 들을 수 있게.
대학원 갈 생각 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넘어라 싶은 학점 기준이 따로 있나요? 좀 별로 안 중요해요. 적어도 국내에서 지금 부산대 영어영문학과를 들어오시는 과정이라면은 학점 8학기 전부 다뭐 학고만 넘어가지고 졸업만 했어도 어쩌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물론 학점이 그렇게 정말로 최악으로 낮다는 거는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진득하게 앉아서 해본 경험이 없다는 뜻이라서 절대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겠죠. 뭐 또 어떤 전공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면접에서 항상 하는 질문들이 뻔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여기 왜 왔냐, 무슨 공부하고 싶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서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관심과 흥미와 열정은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학점이 보긴 봐요. 성적표가 다 들어오거든요, 서류에. 그래서 얘 왜 이렇게 낮아? 하면서 막 질문을 던질 때도 있어요. 그때도 중요한 거는 내가 왜 학점이 낮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나름이에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학점 그지 같은 학점 갖고서 그 모교의 교수님들한테 서류 내밀고 대학원 면접 가가지고 좀 창피했거든. 근데 당당하게 대답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좋은 질문이었고요. 또 다른 질문? 네. 네, 일단 오늘 설명회 대단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공부를 이렇게 계속 쭉 하던 게 아니고 지금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뭔가 대학에 조금 궁금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대학원 생활이 어떤지 정말 2년을 석사를 하면은 2년을 올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사회생활에서 뭐 나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건지 그 수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보다는 지금 현재 그 삶을 사시고 계시는 누군가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원해 주실 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석사 4학기 차를 하고 있고요. 제 지도 교수님이시고 저도 그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한 3학기 차까지는 일도 하고 학업도 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도 하고 학업을 병행하기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힘들거나 그렇진 전혀 않거든요. 뭐 일을 병행하시면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막 힘들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뭐 아무래도 본인 연구에 따라서 그 난이도는 달라질 거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막 죽을 만큼 힘들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대학원생들도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대답. 네. 저는 지금 영문학 전공, 문학 전공하고 있고 박사 4학기 차 지금 수료 앞두고 있습니다. 그 학번이 저는 학사학번이 02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먼저 그 직업을 빨리 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지금 18학번으로 석사 들어와서 지금 박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새로 늦게 시작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일이 훨씬 쉽구나. 예. 일이 되게 쉽다는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일을 할 땐 엄청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공부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일을 병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아마 다르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교육을 하고 있어서 오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조금 뭐 크게 일을 하는데 무리는 없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직종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학업이랑 같이 병행하냐 안 하냐의 여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쉬다가 다시 공부를 하시면 물론 힘드시긴 할 거예요. 인제 멘탈 잡는 거나 아니면 엉덩이 힘을 기르거나 이런 부분이 힘드실 부분은 있겠지만 그건 본인이 조금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또 아까 다른 질문이 예. 다른 질문 넘어가도 될까요? 좀 해결이 되셨나요?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 예,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학부생인데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대학원 생활은 누가 떠먹여 주는 공부가 아니라 직접 연구하는 게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물론 과거의 것도 공부하는 게 좋지만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영문학과 전체 아니더라도 교수님이 다루시는 분야 중에서 그러한 것들이 뭐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예, 제 수업 들었었죠. 이름이 류동훈 학생이구나. 저 눈매가 그러네, 류동훈만. 예. 미래지향적인 인문과학 이라고 타이틀을 딱 걸면은 그나마 그래도 인문대에서 저는 좀 할 말이 그나마 좀 있는 편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더듬는 건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순 없을 수도 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일단 연구하는 분야는요, 실험을 해서 이제 사람들의 행동을 보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descriptive grammar를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특히 말소리를 생산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듣는지, 동시간적으로 정보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실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이제 데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통계에 대해서 잘 해야 될 거고요. 수학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될 거고요. 컴퓨터를 무엇보다도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코딩을 하는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런 걸 이제 연구에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문과학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한양대 아시죠? 한양대가 옛날부터 공대가 강했잖아요. 지금도 현대에서 막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면서 공대에 투자를 하고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의 마인드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인문대의 이름이 인문대학이 아니라 인문과학대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물론 과학을 하는 어떤 하드 사이언스를 한다든가 수학이라든가 뭐 통계라든가 이런 걸 적용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있는 건 아닌데 옛날에 어떤 인문대가 가졌던 어떤 전통적인 모습에서 진화하는 과정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학제 편성상에서는 그런 학과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는데 어떤 테크닉을 여러 가지 사이언스라든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져오는 학과가 딱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해외의 어떤 명문 대학의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는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이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도 그렇고 또 패컬티를 뽑을 때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들 뽑거든요. 요즘에 저 링고스트 리스트라는 그 자포스팅을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나 뭐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언어학자들이 잡 포스팅이 학교마다 쭉 올라오는 걸 이제 신청을 하는 그런 그 뭐라 그래 채용 공고를 이제 보는 곳이죠. 거기서 가장 언어학 그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컴피티셔널 하고 AI 하고 데이터 이런 말들이에요. 네. 그래서 혹은 experimental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더 많이 뽑고 그런다는 얘기는 그 어떤 동향, 분위기가 이 한국이 진짜로 인문학을 버리지 않을 거라면은 저도 결국은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외에서 나중에 이제 박사를 받고 정말 교수가 되든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든 이 21세기에는 그거 없이는 저는 세상이 되게 그걸 안 하고 등한시하는 학문은 사멸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이 인문대 다른 생각을 가진 교수님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그걸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잡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줄 알고, 아까 수학을 다뤄야 된다고 그랬는데 수학을 내가 다루지 않아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계산을 다 해주기 때문에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저 완전 심각한 수포자였어요. 전 고등학교 때까지. 수능 저 모의고사 이런 거 나오면 반도 못 맞췄어요. 네. 완전 심각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계산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산 다 해줄 거기 때문에 그 수학을 응용해가지고 내 연구에 활용을 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컴퓨터를 두드릴 줄 아는, 컴퓨터랑 소통할 줄 아는 컴퓨터 언어라든가, 예,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할 줄 알게 되면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라 가지고 조금만 시간 투자해가지고 연습하시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이제 익스퍼리먼트를 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룬다.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이제 제 영역인 건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요즘에 뭐 지금 뭐 AI가 지금 해결하고 있는 어떤 언어 장치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자면 지금 밤새 얘기해도 모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이 완벽해요, 지금? 아직도 개발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과 소통하는 어떤 기계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AI라는 말도 너무 지금 남용되고 있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게 결국에는 Human Intelligence를 카피한 그대로 모방 복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런 거 아직 만든 적이 없어요, 인간은. 갈 길이 먼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인문학자들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어떤 실험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간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 안에서 진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작동 방식, 기제 이런 것들을 밝혀내면 밝혀낼수록 그것들을 구체적인 모델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돌려가지고 인간하고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시뮬레이션이 있게 되면 그 알고리즘이 있게 되면 그걸 이제 공학자들이 실제로 디바이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얽혀 있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아까도 말했듯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분야로 저는 보내고 싶어요. 사실. 예, 그냥 이 안에 갇혀가지고 한국에 10년 후에 박사 받아서 한국에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한국에 인문학이 있다면 어떡할 거야. 내가 이 사람 같이 공부하자 그래놓고서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옛날 같으면 야 내가 한 일자리 하나 보장해 줄 테니까 강사 자리 하나 줄 테니까 갔다 와. 이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무조건 무한 경쟁 시대거든요. 다 공채로 뽑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확장 분야 범위는 이던 인문학적인 가장 큰 소양을 제대로 학습한 사람이라면은 어디든 되게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서 적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은 대학원이 그리고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네. 한 분이 더 계시네요. 그 대학원 가서 그 영문학 쪽 대학원 진로를 선택하면은 반대 언어학 이런 것도 일단 기본은 다 돼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좋은 질문이에요. 뭐 반드시 아셔야죠. 그 과정이 사실상 따로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문학, 어학 나눠가지고 이제 문학을 선택하셨으면 어학 수업은 거의 듣고 싶지 않은 이상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뭐 학제 편성상 이게 문학이랑 어학이 꼭 같은 그 범위 안에 묶여 있어야 되냐? 그리고 아까 뭐 동문과 뭐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돼? 동문과 나면 어떻게 돼요? 부산대 동문이라는 거 말고 내세울 게 없어요. 불문과 나면 어떻게 돼? 어디 나왔는지 불문이에요. 노문과 나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야. No question. 묻지 마. 영문과 모르면 영문도 모르고. 국문과 나면 어떻게 돼? 국물도 없어.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 시대에 맞는 학제 편성인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아까 말했던 어떤 그런 다양성 안에서 학부 과정에서는 여러 학생들이 많은 것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그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거는 모르는 건데 적어도 대학원 과정에서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내 리서치 퀘스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연구에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네, 혹시 질문이 또 있으면 한 분만 더 받아보죠.
없으신가요? 마지막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살 텐가 하고 자신 있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어때? 미안하지만 나도 영문을 잘 모르겠어 아직도. 예. 그 10여 년의 감금형에 처하고도 영문 혹은 진리라는 것을 알고 살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제일 친한 지금까지도 친구가 있어요. 예. 이 친구 1992년부터 지금 30주년이네 올해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여튼 오랫동안 친한 친구인데 이게 사진이 지금 제가 TV에서 나오는 거를 따온 건데 이 친구가 저 증권업계 일해요.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돈 굴러가는 세상이 너무 중요한 친구야. 최우선 가치가 돈이야. 아까 말했던. 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20대 때, 20대 후반 때 제가 이제 그 감금형에 들어가던 그 시절에 이 친구가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때의 모습이에요. 네. 그걸 보고서 약간 비교가 되는 거지. 야, 쟤 나랑 같이 뒹굴었던 애인데, 맨날 너랑 놀았던 애인데, 쟤는 취업해가지고 경영학과니까 그래도 가네. 네, 좋은 회사 가가지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떼돈 벌고 있거든요.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항상. 20대 내내, 30대 내내 계속 밥을 사도 얘가 다 사고, 예. 불알 친구라 가지고 뭐 얘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지 나를. 그 생각도 너무 다른 거야, 가치관도. 점점 더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의 사회를 현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계속해서 저를 챙겨주니까 10주년 기념 선물로 뭐 저 스타벅스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겠다. 아무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최근에는 이 친구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이제 뭐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지금 이제 막 간부로 올라갈 나이예요, 이제. 예, 부장급 뭐 차장급이 되는 나이야.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저한테 요즘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부럽대요. 제가 저 같은 삶이 부럽대요. 그래서 지금 은퇴하고 떼돈 벌고 있는 월급이 막 얼마씩 찍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공부를 하고 싶대요, 지금이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술자리에서 제가 들어요, 종종. 그 얘기는 뭐야? 가치관을 뭐를 추구하든 간에 결국 영문은 모른다는 거예요. 영문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내 철학, 신념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라 가지고 확실히 우리가 뭔가 믿음을 가지려면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어떨 때는 되게 꼰대 메시지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쌓여온 그 인류의 지혜를 담은 어른들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하셨던 말씀들, 요즘 것들 말이야 이러면서 그것을 믿을 때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고민을 하셨으니까 오셨을 거예요. 대학원에 갈 건가, 취업에 갈 건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대학원이 선택지 있기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기 성찰을 한번 잘 해보시고, 제가 학기 때마다 학기 초에 트는 노래는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게 나오죠. Look inside you and be strong. Hero lies in 딴 데가 아니라 in you. 뭐 교수님이 하는 말씀, 누가 하는 무슨 꼰대 말씀이든 간에 그걸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그걸 내가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의 이슈라고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그래서 라이프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영문이라는 거는 계속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걸 수도 있어, 어쩌면. 근데 그 journey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삶이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답이 있는 삶이라면 과연 아름다울까? 다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면 아름다울까? 이런 것들을 좀 깊게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 삶이 아름답다는 거를 진짜로 느끼시려면은 뭐 학자가 무슨 진리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 과학자들은 진리를 안다라고 믿지 않거든요. 그거 아시죠? 네. 진리라는 거는 뭐 신이 있다면 신이 알겠지만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서 전이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그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삶을 좀 이렇게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그게 제가 꼰대 메시지를 이제 드릴 건데 제 목소리로 하면 진짜 꼰대 같을 것 같아서 양희은 씨의 목소리를 빌려서 마침 기말고사 기간이네. 그럼 일단 이걸 해야겠지. 어떻게? 주어진 일을 하세요. 일단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일을 돈 버는 거든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히 일단 하시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대학원이라 판단이 되는 순간 오셔도 좋고요. 심지어는 이것도 그래요. 나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내 지금 대학원 갈지 취업 갈지 진짜 모르겠어? 동전을 던져봐. 앞면이면 대학원, 뒷면이면 취업. 거기서 선택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거 아까 내가 말했잖아. 네 안에 있다고. 네 노력이라고. 그죠? 네. 그런 거라서 본질을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라는 거죠. 그게 어떤 삶이야? 이런 삶이지. 너의 삶을 살아라. 네. 그래서 진심을 저 마음 깊은 곳을 뒤져가지고 꺼내는 그 꼰대님들의 말씀들에는 사실 네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해서 다 하는 말이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 꼭 약속해 주겠니? 되게 그 좀 약간 닭살 돋게 끝나네 이렇게 하니까 의도보다 좀 더 닭살이 나는 것 같아.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질문도 활발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하셨습니다.